저는 끝까지 그 사람이 저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리아 발치크의 낡은 항구 골목에서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던 그날, 한국 남자 따위 믿은 제가 어리석었다고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영에 도착해서 들은 진실은 제 가슴을 찢어놓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저를 외면한 줄 알았던 그가 사실은 병든 형님 대신 무너져가는 집안 조선소와 젓갈, 창고 그리고 빚더미를 홀로 떠안은 채 저와 뱃속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1년 뒤 저를 비웃던 불가리아 여자와 한국의 욕심 많은 수산 브로커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날, 저는 왜 한국이 끝까지 사람을 책임지는 나라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밀레나 페트로바입니다. 22살이었던 그해 저는 불가리아 발치크, 항구의 허름한 민박집에서 청소와 조식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흑해 바람은 짭조름했지만 제 삶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재혼 후 저를 짐처럼 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박 바닥을 닦고 낮에는 손님 식탁을 치우고 저녁이 되면 항구 근처 작은 선술집으로 달려가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연주를 할 때만은 제가 가난한 집 딸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활이 현을 스칠 때마다 저는 다른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곡이 끝나면 현실은 늘 저를 다시 축축한 골목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민박집 사장 조카인 다리아는 저를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밀레나 바이올린 켜봤자 밥이 나오니? 너 평생 여기서 걸레질이나 하며 늙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더러운 접시를 닦고 누군가의 침대를 정리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 한 명이 민박에 도착했습니다. 34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제가 식탁을 닦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했고 제가 짐을 옮길 때 제가 할게요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제게 이렇게 대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한시우였습니다. 그는 조선 기자재 납품 문제로 동유럽을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영에서 왔어요. 한국 남쪽 바닷가 마을이죠.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멸치잡이 배를 해요. 어머니는 젓갈을 담그시고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우 씨는 낮에는 항구 사무실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민박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바이올린 켜는 거 들었어요. 정말 잘하시던데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미예요. 취미치고는 진심이 느껴지던데요. 언제 배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연습했고요. 시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네요. 소중한 거군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구도 제 바이올린을 소중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를 위해 한 곡 더 연주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였습니다. 시우 씨는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민박 창고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안에 노인 한 분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만 지를 때 시우 씨가 달려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우 씨가 노인을 업고 나오려다 무너지는 선반에 맞을 뻔했을 때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무사히 나왔지만 저는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도 다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요? 사고 이후 시우 씨는 예정보다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다친 제 팔을 걱정했고 매일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시우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상처는 제대로 치료해야 해요. 나중에 흉터 남으면 후회해요.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항구 끝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통영도 이런 노을이 있어요. 멸치잡이 배들이 불을 켜고 나갈 때 바다가 온통 반짝거려요. 아름답겠네요. 힘들지만 아름다워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 바다에서 사셨어요. 아버지 잃고 큰형이 병들고 그래도 포기 안 하셨죠. 시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짐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지금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요. 뇌졸중 후유증이 심해서 거의 누워 계세요. 제가 형목까지 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혼자 다 떠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전 장남이니까. 장남. 그 단어에서 저는 한국 남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책임, 의무, 가족. 저는 그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밀레나 씨. 시우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당신 손은 남의 눈치 보며 살 손이 아니에요. 바이올린 켤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데요? 자유로워 보여요. 진짜 당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시우 씨는 저녁마다 민박 테라스에 나왔고 저는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주었고 저는 말없이 연주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음악이 우리를 이어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바다를 두드렸고 저는 실내에서 연주했습니다. 시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 곁에 앉았습니다. 빗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섞였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 당신 좋아해요. 저는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움직였어요. 당신 눈에서 슬픔을 봤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도 봤죠.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렇게 깊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저를 소중히 대하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우 씨는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꼭 다시 올게요. 몇 달만 기다려줘요. 집안 빚 정리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제대로 준비해서 올게요. 시우 씨가 약속했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연락 자주 할게요. 매일 메시지 보낼게요. 저도요. 기다릴게요. 시우 씨가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매일 메시지가 왔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더니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 불안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입덧이 났고 생리가 멈췄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연락도 끊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리아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지울까? 아니면 낳을까?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낄 때마다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우 씨와 제 사랑의 결과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남자아이예요. 그 사람이 저를.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외국 남자한테 속아서 애까지 가졌어?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했어요. 사랑? 그 남자 지금 어디 있는데? 연락이나 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봐라. 너 버림받은 거야. 한국 남자가 불가리아 여자랑 진심일 리 없잖아. 놀다 버린 거지.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시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연락이 없어? 왜 돌아오지 않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애 낳을 생각하지 마. 엄마, 나가라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항구 근처 허름한 여관방을 얻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다리아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밀레나가 외국 남자한테 놀아났대. 애까지 가졌는데 남자는 도망갔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게. 속은 거지 뭐. 원래 외국 남자들은 그래. 놀다 버리지. 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돈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시우 씨가 보여줬던 휴대전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통영 바다 멸치잡이 배, 그리고 젓갈 박스. 박스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통영 멸치 젓갈. 그리고 찾았습니다. 문정숙 명인의 멸치 젓갈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시우 씨와 닮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일까? 저는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서툰 한국말로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레나입니다.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한시우 씨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우 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를 동봉했습니다. 국제우편을 붙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자식 쉬면 내가 거둔다. 당장 와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도 돼요? 진짜 시우 아이면 당연하지. 비행기 표 보낼 테니 준비해. 일주일 후 비행기 표가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편도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바이올린 하나, 옷 몇 벌, 아버지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는 날 다리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가봤자 소용없어. 거기서도 버림받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라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함께 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한국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간판은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통영까지 가야 할까요? 손에 든 종이에는 통영 산양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자 친절하게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는 아팠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발치크와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우 씨가 말했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오래된 한옥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문정숙 어머니였습니다. 밀레나? 네, 저예요.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된장 냄새, 생선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저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뜨거운 미역국, 생선구이, 김치, 밥. 먹어. 애 가진 몸이면 울기 전에 먹어야 한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손주 건강하게 키워야지. 손주.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우 만났어? 아니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시우 씨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을 안 해요? 그 애는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요? 저는 놀랐습니다.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 큰아들 대신 집안 다 떠안고 버티다가 작업장에서 사고 났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사고요? 어깨 다치고 허리 다쳤어. 지금 재활 중이야. 근데 더 큰 문제는 빚이야. 조선소 거래처가 부도나서 우리 집까지 휘청거렸거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우가 당신한테 연락 못한 건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야.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여자랑 애를 책임지겠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 씨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려다 무너진 거였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어요? 내일 데려다 줄게. 근데 각오해. 그 애 지금 많이 망가졌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우 씨가 어떤 모습일지 저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재활병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우야, 손님 왔어. 침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 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밀레나. 시우 씨. 저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시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당신 보러 왔죠. 돌아가요. 저는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과연 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시우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돌아가요. 저는 이제 폐인이에요. 가장 노릇도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당신과 아이를 책임져요. 저는 책임 안 져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요? 시우 씨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남자랑 함께 살 거예요? 돈도 없고 몸도 성한 데가 없고 빚만 가득한 남자랑요? 돈은 제가 벌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낫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당신 인생 망칠 수 없어요. 시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말했습니다. 시우야, 그 여자 배 좀 봐라. 저는 배를 내밀었습니다. 7달이었습니다. 불룩했습니다. 시우 씨가 돌아봤습니다. 제 배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손 대봐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발길질이었습니다. 시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당신 아이예요. 우리 아이요. 시우 씨가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형 병원비, 공장빚, 어머니 걱정. 다 떠안고 버티다 보니 저까지 쓰러졌어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면 돼요.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새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내가 뭐라 했니? 가족이 함께 지는 거라고. 근데 넌 말도 안 하고 혼자 망가졌잖아. 시우 씨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이제라도 정신 차려. 며느리 왔고 손주 곧 나온다. 넌 아빠 될 사람이야. 그날 저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시우 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밀레나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요. 우리 앞만 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강해요? 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시우 씨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온돌방이었고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푹 쉬어. 애 낳을 때까지 몸조리 잘해야 해.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지.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포구였고 사람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새 며느리구만. 어디서 왔어? 불가리아요. 어디야 그게? 러시아? 아니요, 유럽이요. 아이고, 먼 데서 왔네. 우리 시우 잘 부탁해.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외국 여자 데려와서 뭐 하려고? 돈 노린 거 아냐? 시우네 집안 어려운데 외국인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사러 갔는데 한 남자가 저를 세웠습니다. 박성구였습니다. 아, 외국 며느리. 반갑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문정숙 어머니 잘하시네. 외국 여자 들여와서 방송이라도 탈 생각인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새 외국인 며느리 나오면 방송국에서 난리잖아. 그거 노리고 데려온 거 아냐? 아니에요. 저는 뭐 상관없어. 근데 말이야, 문정숙네 젓갈 장사 요새 어때? 잘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구가 웃었습니다. 잘 안 되지? 빚도 많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문정숙 어머니 고집이 세서 말이야. 그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좀 설득해봐. 나한테 넘기면 다 해결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 집안은 우리가 지킬 거예요. 박성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날 저는 불안했습니다. 박성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과연 저는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박성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래? 젓갈 장사 넘기라고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 남의 것 탐내는 게 버릇이야. 우리 집 젓갈이 조금씩 알려지니까 넘보는 거지. 위험한 사람인가요? 위험하지. 수산 유통 쪽 손이 넓거든. 허가도 그 사람 손에 달렸고 냉동창고도 그 사람 거야. 우리가 거절하면 장사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버텨야지. 우린 잘못한 게 없어. 떳떳하게 버티는 거야.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통이 왔고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이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시우 씨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재활 중이었지만 어떻게든 달려왔습니다. 밀레나 고생했어요. 우리 딸이에요. 저는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시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진짜 우리 딸. 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왔습니다. 손주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뻐라. 우리 손주. 이제 우리 집도 대가 이어지네.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젓갈 제조 시설 위생 점검합니다. 갑작스러운 점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여기 온도계 고장났네요. 저기 배수구 막혔고요. 이건 위반 사항입니다. 어머니가 항변했습니다. 지난번 점검 때는 문제 없었는데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박성구의 지시라는 걸요. 점검이 끝난 후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쩌나. 시설 고치려면 돈이 엄청 들어. 얼마나요? 1,000만 원은 넘을 거야. 우린 그런 돈 없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현을 켰습니다. 슬픈 선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뭐야? 바이올린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네. 별로예요. 하지만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영상 만들 거예요. 영상? 네. 어머니가 젓갈 담그는 거, 시우 씨가 재활하는 거, 제가 바이올린 켜는 거.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진심을 알 거예요. 그럼 박성구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안 속을 거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안 되면 말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배운 간단한 영상 편집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새벽 어머니가 멸치를 손질하는 장면, 항아리에 젓갈을 담그는 장면, 시우 씨가 재활 운동하는 장면, 제가 창고 한쪽에서 바이올린 켜는 장면. 다 찍었습니다. 밤새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바다를 지킨 손맛과 외국인 며느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진짜 가족이네요. 젓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에서 주문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우리 진심을 봤어요. 박성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상 올리고 장사하고. 우리 권리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권리? 허가도 제대로 안 났으면서. 허가 받을 거예요. 제대로요. 박성구가 비웃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가 나간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박성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점검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까다로웠습니다. 제조일자 표기 불명확, 원산지 표시 누락, 포장지 규격 위반,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른 집은 괜찮은데 왜 우리만 이래요? 규정이에요. 시정 안 하면 영업 정지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박성구요? 공무원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 알아요. 박성구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요. 증거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다리아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민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밀레나 오래간만이네. 다리아가 비웃었습니다. 왜 왔어? 당연히 너 보러 왔지. 한국에서 잘 산다며? 영상까지 올리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많지. 너 때문에 내가 창피당했거든.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질투쟁이래. 다리아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난 진실을 알려주러 왔어. 너 원래부터 한국 남자 꼬셔서 여기 오려고 계획했잖아. 무슨 소리야? 시우가 발치크에 왔을 때 너 일부러 접근했잖아. 불쌍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다 계획이었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시우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 내가 먼저 바이올린 보여줬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밀레나는 처음부터 한국 남자 노렸대요. 애도 일부러 가진 거래요. 돈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박성구까지 가세했습니다.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외국인 며느리 앞세운 감성 사기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문도 줄어들었습니다. 댓글에 악플이 달렸습니다. 사기꾼, 계획범죄, 불쌍한 척하지 마. 저는 무너졌습니다.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밀레나 괜찮아요. 우리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증명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통영 수산문화축제 공고를 봤습니다. 지역 수산물 홍보 무대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나갈래요. 축제 무대? 네. 사람들 앞에서 진심을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바이올린 켜고 우리 이야기 할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겠어?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요. 해야 해요. 저는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떨렸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봤습니다. 박성구도 있었고 다리아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활을 현해댔습니다. 떨렸지만 연주했습니다. 한국 민요 아리랑 선율의 불가리아 집시 음악을 섞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찬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밀레나입니다.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계획적으로 여기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사랑해서 왔습니다.
한시우 씨를 사랑해서, 이 집안을 사랑해서, 한국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진 건 바이올린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을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박성구가 우리 집 젓갈 창고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허위 점검 지시, 냉동 창고 사용 제한, 유통 방해. 다 박성구 짓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성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 아니에요. 군청 내부 고발자가 준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성구를 비난했습니다. 다리아는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밀레나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당신은 진짜 며느리야.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축제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성구는 비리가 밝혀져 수산유통협회에서 쫓겨났고 다리아는 불가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밀레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의심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주문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젓갈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어머니 손맛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진심 덕분이야. 시우 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했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밀레나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난 거예요. 딸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밀레나 불가리아 어머니 모셔와. 네? 당신 어머니. 한국 오시라고 해. 손주도 보여드리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를 쫓아낸 사람인데요. 그래도 어머니잖아. 용서해줘. 사람은 실수해.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 밀레나예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딸도 낳았어요. 한번 와보세요. 손주 보러요.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갈게.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늙어 있었습니다. 엄마. 밀레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쫓아낸 게 평생 후회야.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안고 울었습니다. 통영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네. 너무 좋다. 바다도 있고 집도 따뜻하고. 문정숙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두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문정숙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 잘 키우셨어요.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어요. 불가리아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못난 엄마예요. 딸을 쫓아냈어요. 그래도 낳아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문정숙 어머니가 불가리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시우 씨, 문정숙 어머니, 불가리아 어머니, 저 그리고 딸. 건배. 우리는 웃었습니다.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젓갈. 불가리아 어머니가 젓갈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많이 드세요. 문정숙 어머니가 더 담아줬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연주였습니다. 슬픈 곡이 아니라 희망찬 곡이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들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불가리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밀레나, 너 정말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엄마. 엄마가 틀렸어. 성공이 전부가 아니더라. 행복이 진짜 성공이야. 이제 알았어요, 엄마. 어머니는 일주일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말했습니다. 밀레나 다시 올게. 손주도 보고 싶고. 기다릴게요, 엄마.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기적이었다고. 불가리아에서 쫓겨났던 제가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었고 사랑을 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삶일까요?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저는 시우 씨 어머니와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통영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매년 봐도 질리지 않아요.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보자. 그럼요. 평생 함께 봐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떡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떡국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한 살 더 먹는 거야. 네, 어머니. 식사 후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젓갈 창고는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직원도 셋이나 있었고 시설도 현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밀레나 오늘 주문 확인했어? 네. 100건 넘어요. 맞네. 설 전이라 그런가 봐. 저는 라벨을 붙이고 포장을 확인했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다 할머니와 바이올린 며느리의 일상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나예요. 오늘은 어머니랑 멸치젓 담그는 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머니가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내장 빼고 이렇게 소금 뿌려. 어머니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 정성이지. 마음을 담는 거야. 간단했지만 깊은 말이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힐링 영상이에요. 어머니 손 보면 감동이에요. 젓갈 주문했어요. 기대돼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우 씨와 산책을 했습니다. 포구를 걸었습니다. 어선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밀레나 고마워요.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또 왜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가족도 지켰고 집안도 살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시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어머니랑 딸이랑. 저도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시우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딸을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불가리아 자장가와 한국 자장가를 섞어 불렀습니다. 딸은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도망쳤던 제가 이제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봄이 왔습니다. 통영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유채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꽃 구경을 갔습니다. 엄마 예뻐. 딸이 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예쁘지? 만져도 돼? 조심히. 딸이 꽃잎을 만졌습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밀레나 씨, 다큐멘터리 찍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 정착기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우 씨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찬성하실 거예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이 통영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일상을 찍었습니다. 젓갈 담그는 장면, 바이올린 켜는 장면, 가족 식사 장면. 밀레나 씨,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언어요. 한국말 배우기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은요?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한국에서 찾은 게 뭐예요? 가족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제자리요. 제자리? 네. 저는 불가리아에서 늘 떠도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뿌리를 내렸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한 달 후 다큐가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밀레나의 통영 이야기였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밀레나 씨 응원해요.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1000건씩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 직원 더 뽑아요. 그럴까? 저희는 직원을 5명 더 고용했습니다. 창고도 확장했습니다.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바다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로고는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파도와 바이올린을 섞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하시겠어요? 백화점이요? 네. 서울 본점 식품관이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해보자. 우리 젓갈 맛있는데 뭐. 서울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쫓겨났던 제가 이제 한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와 시우 씨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딸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밀레나 축하해. 딸 예쁘게 컸네.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떡, 과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돌잡이를 했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바이올린 미니어처를 잡았습니다. 제가 몰래 놓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닮았네. 바이올리니스트 되겠어.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제 길을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아니, 딸만의 길을 찾길 바랐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시우 씨와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시우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런 평화가 계속될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통영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지만 올해는 예외였습니다. 하얀 눈이 바다 마을을 덮었습니다. 딸이 신나했습니다. 엄마, 눈. 그래, 눈이야. 만지고 싶어. 저는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만지고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시우 씨도 나왔습니다.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다리아였습니다. 밀레나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가 많았어. 너를 방해한 것 후회해. 용서해줘. 나도 이제 한국에 관심 생겼어. 어떻게 가면 돼? 저는 웃었습니다. 다리아도 변했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한국 오고 싶으면 준비 많이 해.
쉽지 않거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표창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우수 사례 표창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 건물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상을 줬습니다. 밀레나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시우 씨와 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통영으로 돌아와 상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사람들 덕분이었다고. 어느 날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당연하죠. 밀레나 씨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6개월 동안 글을 썼습니다. 밤마다 썼습니다. 불가리아에서의 고통, 시우 씨와의 만남, 한국으로의 여행, 가족이 되는 과정. 모두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 제목은 통영에서 찾은 나였습니다. 출판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인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밀레나 씨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대학교, 기업, 다문화센터. 어디든 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걸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밀레나, 당신 대단해요.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이에요. 저는 시우 씨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죠.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이 삶을 사랑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5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우 씨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요. 딸이 일어나 저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금방 먹자. 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머니도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떡국이었습니다.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식사 후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가득했습니다. 설 전이라 더 많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포장했습니다. 밀레나 씨, 이번 주 방송 나간대요. 정말요? 네. 아침 뉴스예요. 좋네요. 저는 이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바이올린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천히. 아이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외국 아이들도 모두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우 씨, 어머니, 딸 그리고 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시우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공장 계약 하나 더 땄어요. 축하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복받았어. 맞아요, 어머니. 식사 후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를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 모습을요. 불가리아에서 쫓겨나고 임신한 몸으로 절망했던 그때를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시우 씨라는 사람, 문정숙 어머니라는 가족.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폭우에서 연주했습니다. 슬픈 곡이 아니라 희망찬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선율이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어선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조금 전에요. 당신 연주 듣고 싶어서.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당신처럼. 시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밀레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딸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내 사랑.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통영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한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으로. 제 여정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통영을 사랑한다는 것, 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받아주었고 사랑하게 해주었고 꿈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밀레나 한.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젓갈을 만들고 바이올린을 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사명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것입니다. 옆에 시우 씨가 있고 방 건너편에 딸이 있고 아래층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밀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것입니다.